전병인 내통신 주식회사 시사타임 대표님 어디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다음에 김지찬 LIG 넥슨 부사장님. 네. 그 다음에 천기진 LIG 넥슨 상무님. 그 다음에 노수훈 국방부 포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동북아 평화협력 특위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에 김서중 대한민국 항공보안협회 부회장님. 저분은 국정원에서 오랫동안 보안 업무를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베테랑이십니다. 박정아 군사저널 대표님. 그 다음에 임재영 국방부 장관 보좌관님. 임재영 지금 바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소개 안 하신 분 누구 있습니까? 자, 없으면 이걸로 또 계속해서 오시는 분들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에 서명을 끊으실 분은 강원대학교 방위사업학과 교수이신 심상열 박사십니다. 주제 과제는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 방향과 과제가 되겠습니다. 심 교수님은 방위사업학과에서 인재를 육성해서 한국의 방위산업을 발전시킬 초석을 구축하는 데 큰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방위사업학과 심상열 교수입니다. 저희 방위사업학과는 2007년에 처음에 설립이 돼서 대학원 과정입니다. 그래서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9년에 설립된 저희 방위사업연구소가 지난 9월에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이 돼서 내일 11시에 마침 저희 강원대에서 확장 이전하는 그런 기념식을 갖게 됩니다. 소개를 제가 받고 방위사업학과나 방위사업연구소라고 하는 저희 강원대의 역할이 아다시피 무기체계의 상당 부분이 IT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최초로 방위사업학과가 또 방위사업연구소가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빔 프로젝터로 제가 그렇군요. 맨 앞에 부분을 좀 끌까요? 불을?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미 아래 한 걸로 해서 인쇄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PPT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 저는 문제의 제기와 관련해서 지금의 우리를 둘러싼 외교 안보 그리고 대내외 경제 여건이 굉장히 안 좋다. 이건 다 누구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외교 안보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또 지금처럼 4차 산업혁명의 큰 물결 속에서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또 그로 인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해내는 이 시점에서 방위산업이 상당 부분 국가 안보는 물론이고 산업이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산업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방위산업의 발전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보다는 오히려 방산비리 같은 그런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서 방위사업의 본연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직면해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 안보 환경의 변화로는 아다시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의 그런 보험 욕구와 더불어서 방위비 수입 제보다 원칙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의 미국 일본 주도의 그런 전략에 맞붙는 형태로 해서 그 서부 지역을 서부와 그 남유럽까지를 연결하는 이른바 1대1로라는 그런 새로운 실크로드 전략을 통해서 경제, 군사 이런 대국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고, 일본의 아베 내각은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또 북한의 위협 이런 걸 핑계로 해서 군사력을 증강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평화헌법의 개정을 노골적으로 시도하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거기에다가 이제 북한은 계속된 핵 실험이라든가 장거리 미사일 이런 발사 등을 통해서 우리의 안보에 더욱더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상황이 됐다는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이제 빅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 또 로봇 등과 같은 것으로 표현되는 이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일자리가 더욱더 없어질 이러한 새로운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안동탱이라든가 상계간섭 같은 또 보호무역주의 이런 물결로 인해서 글로벌 무한 경쟁은 더욱 가속화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런 현상과 더불어서 인구 감소와 노령화 진행, 그리고 그로 인한 청년 실업의 문제 이런 것들은 단순한 사회적 문제라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까지 발전 이렇게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슬라이드 보신 것처럼 이 방위산업이라고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위산업은 무기체계와 이 무기체계 구성품 또는 부품 관련 장비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산업으로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방위산업은 이른바 민간 부분에서의 이런 민수산업하고는 매우 다른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수요와 공급 모두 쌍방 독점인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서 일반 민수의 시장에서의 가격에 의한 경쟁이 아니라 주로 계약이라든가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책정되는, 그래서 그걸로 인한 나중에 뒤돌아보면 뭐 거품이 있었지 않냐 이런 식의 오해를 받기 딱 좋은 이런 산업 구조를 갖고 있고, 또 관련된 법률이나 또는 규정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신규 방산업체의 시장 진입이라든가 또 해외 수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국내외 이런 규칙에 또는 법규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규제 산업이다. 반면에 연구개발이나 생산에 있어서는 민간이 갖는 그러한 그 단기 이익 중심의 그런 투자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부가 상당 부분 R&D에 투자를 해야만 하는, 그로 인해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 효율성보다는 어떻게 보면 성능이라든가 품질 이와 같은 일반 우리 민수에서 얘기하는 효율성보다는 어떤 목적성에 부합되는 형태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유사시의 경우에는 그런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해서 높은 고정비를 감수해야 되는 이러한 장치 산업이기도 하다. 반면에 이 산업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라든가 전후방 연관 효과 같은 것들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산 분야 방위산업의 육성은 미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단순히 국가 안보의 수요 충족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술이나 제품들이 민수 부분으로 이전이 돼서 민간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굉장히 선도적인 이런 산업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위산업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계 방위산업 시장 규모는 획득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2015년에
약 3천억 달러 정도로 이렇게 추산이 되는데 이게 4년이 지난 2019년에는 약 한 3,400억 달러 정도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국방 예산은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약 1조 6천억 달러 수준인데 2019년까지 계속해서 이 보합 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산에 반해서 이 보합세를 보이는 예산을 둘러싼 그러한 방위산업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그리고 국가 간의 이런 방산 수출이나 수입 규모 역시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치에 관해서는 그 자료에 출처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기준으로 해서 한국은 세계 제5위의 수입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높은 무기체계 수입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방산 업체의 국제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요 방산 업체는 모두 52건 밖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 10대 방산 업체 중에 2014년 기준으로 미국은 7개, 영국은 1개, 그 다음에 에어버스로 대표되는 범유럽은 1개, 그리고 이탈리아 1개 이렇게 총 10개의 세계 방산업체가 있는데 이 통계에서 이 자료 설명에서 보듯이 미국과 서유럽의 방산업체들이 세계 방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의 그런 지배력은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방산업체 중에서 카이는 56위, LIG 넥스원은 63위, 현대위아는 74위, 주식회사 하나는 82위, 그리고 하나테크위는 86위, 그리고 현대로템은 99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하면은 우리나라 방산업체의 경쟁력이나 또 방산 수출 이 실적은 향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이 국방 예산이나 방산 수입에 비하면은 아직도 발전할 여지가 굉장히 남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별 통계를 보시면은 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세계 국방 예산 상위 10개국은 당연히 미국이고 그 다음이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영국, 인도, 독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가 10위의 그런 국방 예산 국가라고 2014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연도별 국방 예산을 오른쪽 표에서 보시면은 아까 올해 국방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저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한 38조 정도 한 38조 원 정도의 우리 그 예산인데 이것은 GDP 대비 즉 국내 총산 생산 대비 약 2.4% 수준이고 그리고 정부 예산에 이 국방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한 14.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번에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국방 예산의 증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지만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처럼 20% 이상의 그런 국방비를 배정하기는 쉽지 않은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본다면 그 중에서도 특히 국방 R&D와 관련해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전체 우리 국방 예산 중에 정작 우리의 무기체계 개발이라든가 국가 안보에 필요한 핵심 기술의 이런 확보에 필요한 이런 R&D 예산은 상대적으로 2.4억 달러 수준에 굉장히 머무르는 굉장히 좀 많을 수도 있다고 보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 방위산업의 상당 부분은 첨단 기술을 또는 융합하는 이러한 R&D를 기반으로 한다고 할 때 R&D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높다고는 볼 수 없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10대 방산 수출국과 수입국을 보면은 아까 그 수출국의 경우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중국, 스페인, 영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네덜란드 이렇게 수출국으로 되어 있는데 세계 국방 예산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10위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방산 수출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10위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수입으로 보면은 인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2014년 기준 5번째 그런 수입국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파키스탄, 호주, 미국, 터키, 알제리 이런 순인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많은 국방 예산 그리고 많은 무기 체계 수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나름대로의 바잉 파워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무기의 상당 부분이 전 세계 방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으로부터의 이런 무기 체계가 상당 부분이라고 할 때 여전히 협상력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제약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10대 방산업체를 보면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로키드 마틴, 보잉, BAE 시스템스, 또 레이션, 노스롭 그루먼, 그 다음에 이제 제너럴 다이나믹스 여기가 이제 6위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버스와 유나이티드 제가 안경이 좀 멀어서 보이네요. 테크놀로지스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업체와 마지막 S3 커뮤니케이션스 이렇게 해서 세계 10대 방산업체 중에 7개가 미국 방산업체다. 그만큼 미국은 그야말로 그 방위산업이 차지하는 이런 비중이 굉장히 큰 이른바 방산 복합국가다라고까지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상황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객관적인 이런 예산이라든가 또는 무기체계 수입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형태를 보면은 그동안 그 1970년대 초부터 고 박정희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주국방의 그런 필요성을 절감하고 70년에 ADD를 설립한 이후부터 그 이후에 이제 그 주요 무기 체계의 국산화를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절충교육 제도를 활용해서 선진국파 기술을 획득하고 그걸 통해서 육해공군 주요 무기 체계의 어떤 국산화에 박차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그런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한국 방위산업의 경쟁력은 미국 등을 포함한 방산 선진국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인데 매우란 말은 빼겠습니다.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 2014년 기준으로 해서 가격, 기술, 품질과 관련한 제품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해서 한 85% 내외 그리고 기업이나 정부의 경쟁력은 80% 미만의 이런 수준에 여전히 머물고 있고 그리고 방위사업의 기술 수준은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81점 수준인 거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다 자주국방의 이런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는 이는 우리가 필요한 기술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자체 개발하는 것이 어렵다면은 그런 기술 획득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이제 절충교육을 통해서 F-35의 경우에서 보듯이 민감한 그런 핵심 기술을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으로부터 이전받기는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것이 또 우리가 안고 있는 딜레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방위사업은 이러한 국내의 어려운 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는 한 몇 가지 제 개인적인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방위사업과 관련한 이런 컨트롤 타워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방부 방사청 또뭐 중소기업부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우리 방위산업과 관련한 여러 관련 정부 부처나 기관들이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특히 이번 문재인 정부가 이 국방개혁을 주요 안보 과제로 내세우고 있고 또 국방부도 국방개혁 2.0을 위한 실무조직을 가동하고 있지만 그러나 청와대 내에는 이런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나 또는 정책적 이 제시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을 총괄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이나 보직이 다 있느냐? 제가 아는 한은 의문점이 좀 있는 이게 현실 아니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정 주도로 해서 방산비리 척결에만 주력하고 그로 인해서 방위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사기 저하라든가 또 몸조심 이런 것들을 유발함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많은 이런 방위사업 분야의 기술 개발이나 새로운 노력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냐. 따라서 방산비리 수사와는 별도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방산 수출 증대 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국방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방위산업에 대한 사회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속히 극복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가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라는 단순 명확한 명제 속에서 마녀 사냥에 가까울 정도로 방위산업 종사자들을 혹독하게 몰아붙인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방산비리라고 언론에 보도된 것의 상당수는 외국계 방산업계의 국내 에이전트나 대리점에 의한 이른바 대리인 문제 내지 또는 품질 검사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이런 부분이었지 실제 우리 여기 에리아진단 수원도 와 계십니다만 기술 개발을 하는 이러한 국내 방산업체가 본연의 군에서 요구하는 또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무기체계 개발이나 또는 이 생산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즉 방산 비리와 방산 부실은 이건 별개로 다뤄야 되는 것이다. 안정된 예산 갖고 미국이나 때처럼 끊임없이 마음 놓고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라 도발만에 안정된 예산 때문에 도발 쏘고 그걸 가지고 배치를 해야 되는 이런 현실 속에 그걸 가지고 비리로 몰아붙인다고 한다면 누가 과연 용기 있게 이런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이나 또는 노력을 전개할 것이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여기 투명성 기구에 관련해서 해외 클로즈드 워크숍에 갔더니 해외 담당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언론이 굉장히 보장되어 있는 나라군요. 자기네 나라라고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국가안보라고 하는 이런 부분하고 그걸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하고 예산이라든가 시간을 두고 기술은 어차피 축적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을 참지 못하고 이걸 방산비리로 몰아넣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은 좀 우려스럽다. 이게 제가 해외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언론에 대한 이런 비판도 제가 좀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연장선상에서 지나친 청량성 강조에 따른 업무 효율성의 저하를 막는 것이 이제는 필요하다. 역대 정권의 강도 높은 방산비리 척결 등으로 인해서 방위사업 관련한 정부 부처 방산업체에서는 무사안일주의가 은연중에 만연하고 또 삼성의 예에서 보듯이 방산 고치아픈 방산 계열사를 구조조정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그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방위산업이 갖는 그런 규모의 경제 발생이라든가 또는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동태적인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매우 시급하다. 다시 말해서 방산비리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국방 조직 문화에 의한 개인적 네트워크의 차단, 그리고 무기 사업 관리 기능의 재편, 수출 고려의 방산업 발전 정책 수립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고, 방사물자 지정이라든가 원가 보상 이 제도를 좀 축소하고, 반면에 방위산업 분야의 부품 생산 중소기업 육성이라든가 대기업 중소협력업체의 상생, 방산 수출, 그리고 절충교육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특히 이제 빅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 로봇, 드론 이런 새로운 기술이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 큰 파고를 몰고 우리 방위산업에도 미친다고 할 때, 이러한 미래의 전장 환경을 고려한 선제적인 수요 예측이라든가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주 사이버 등과 같은 전장 확대라든가 또는 비접촉 원거리 전투 증가, 그리고 효과 중심의 전투라든가 전투 병력 감소 등과 같은 미래의 전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고, 또 이에 부합되는 이런 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을 자체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해외하고의 공동 개발이나 또는 공동 생산이라는 형태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또 그로 인한 이런 노력에 대해서 기존의 그런 투명성, 지나친 투명성이나 청렴성 요구에 그런 잣대로만 이거를 부실을 비리로 보는 이런 부분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미래주도의 전략산업이라는 그런 인식을 확고히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인식 바탕화해서 국가적 차원의 방위산업 육성이나 관리를 위한 청와대 내 컨트롤 타워 재구축이 시급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전장 환경, 세계 방산 시장 진출 등을 고려한 국방기술 및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서 민군 협력 체제 구축의 강화라든가 국제 공동 연구나 공동 생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와 관련해서 특히 FMS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절충 교육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렇게 하도록 제도 개선이 되어 있는데, 소형 사업이 아닌 대형 이런 FMS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한 일반적인 절충교육 지침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핵심 기술 획득을 위한 이런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본부 조성이나 또는 효율적 지원을 통해서 기술집약형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그리고 방산 대기업 중소협력업체 간의 상생 유도, 방산 수준 및 절충교육 전문 인력 양성 등과 같은 보다 동태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런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민군 다 모두 같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 이렇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방위 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셔서 발전 과제를 도출해 주셔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에는 투명성에 관련돼 가지고 한국 방위 산업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그 사무총장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인데요. 15분 내에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PPT가 한 60장 돼가지고 어쨌든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자료 보시면은 충분히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도 이제 충분한 부분이 아니고,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보고서가 또 한 권이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면 나중에 저희가 연락을 주시면 저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아무래도 국제투명성 기구의 한국본부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나아가서 국제투명성 기구가 또 이제 방위사업 그 청렴성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로 전달드리고,
시민단체로서 좀 총론적인 방향으로 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 저희가 이제 방위사업청 또는 방위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렇게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처음에 방위사업이 개청할 때 시민단체로서 참가한 바가 있고 또 이제 저희 전임 사무총장께서 초대 2대 법적으로 되어 있는 방위사업청의 대표 공무지만을 이렇게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또 이제 국방선진국의 획득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반복부 제도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요령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15년에 연구요령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먼저 이제 국제 유엔 반부패협 하겠습니다. 유엔 반부패협은 가장 포괄적으로 국제를 규정하고 있고 협박 당사국 정부의 부패와 예방의 처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 부패의 예방이 우선입니다. 다음. 부패 행위를 또 광범하게 규정하고 범죄하여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여기 이제 가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다음. 그리고 OECD의 뇌물방지 협약과 미국의 해외 부패 방지법, 영국의 뇌물방지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단지 자기 나라 안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자기 나라 기업이 뇌물을 주거나 또는 외국 기업이 이제 뇌물을 주는 것이 또 적발이 됐을 때도 그 부분을 규제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계은행의 국가포획과 정책포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지금은 부패가 아주 세련된 방법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정책 결정 단계에서 일어나는 부패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책포획 또는 국가포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국제투명성기구는 이제 다각적 측면에서 부패를 측정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모든 영역에서 강한 책임성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 총체적 접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한 가지 영역이 아니라 엄격한 적발과 처벌, 그리고 법과 제도의 정비, 그리고 의식의 변화, 그리고 또한 협력적 구축, 협력 체계의 구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 민간, 시민사회 등 모든 주체의 협력적인 구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토에서는 국방 관련해서 이제 부패 통제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국방 관련 조직의 투명성 구축과 기준 제고, 국민의 건강한 관계 구축,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토의 청렴성 자기평가를 이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국방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개입, 그리고 정부 차원의 방법의 입법과 기본 원칙, 국방부패 예방과 통제를 위한 법과 제도 위반은 선행돼야 된다. 이 부분을 원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국제투명성기구의 방위안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국방 분야가 기밀이 유지돼야 되긴 하지만 특히 국방 정책이나 예산 조달 등의 영역이 보다 공개되어야 부패를 막을 수 있고 오히려 강력한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국제투명성기구 방위안보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투명성은 국제무기거래, 방산계약, 그리고 안보기관의 부패행위를 예방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투명성기구가 크게 두 가지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이 있지만 정부 분야에서의 부패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 순위를 2013년과 15년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분야에 대해서도 또 기업 주요 방산기업, 세계 방산기업의 부패를 측정해서 발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A, B, C, D, E, F까지 나눠지고 있는데 가장 최근의 조사인 2015년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C 등급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0한 몇 개국 나라를 조사를 한 건데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고 또 2013년에는 B 등급이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이제 부패 부분도 측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주요 이제 방산 기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평가에서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좀 일단은 그 정도로 나쁘진 않은데 좀 이제 평가에 대해서 좀
이제 그 지난번 연구용을 하면서 독일과 핀란드의 사례를 이렇게 조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간단히 그 나라에서 배울 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독일에 대해서는 그 방부배 감독관이라는 부분들이 이게 한 조직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각 정부기관이나 기업의 방부배 감독관이라는 그 조직을 둬서 방부배 교육이나 이해충돌 상담, 내부 고발, 그리고 부배 의혹 수사 그런 업무를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그 방진회라든지 방산 기업들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예, 핀란드와 같은 경우에는 옴부즈만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그 특별검사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기소권까지 이 부분을 우리가 벤치마킹 한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현재 그 옴부즈만의 수사 권한이 있는 공직자를 파견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취업 제한과 관련해서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의외로 핀란드나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퇴직 연령 정년이 상당히 늦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대의가 53세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보다는 상당히 늦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빠른 퇴직으로 인한 문제도 우리나라가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취업 제한 기간도 있는데 참고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취업 제한 기한을 늘리는 부분보다는 또 이렇게 국가학등부자의 전문가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이렇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예를 들어 연금에 대한 제재라든지 퇴직 이후에 부패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한 처벌들, 취업 제한 연수를 늘리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벤치마킹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무엇보다도 이제 그 독일이나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부패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 강력한 부패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도는 그냥 윤리적으로 문제있지 이런 부분들 훨씬 더 강력하게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직자의 인식들의 변화들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안주가 안 받는 부분을 뛰어넘는 강력한 책임성을 가지고 공직자의 모습이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저희가 그리고 이제 그때 방위사업청 직원들에 대해서, 임직원들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실시 전에 그 부패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위사업청이 개청한 이후에 2006년부터 15년까지 사례들에 대해서 병역 비리에 대한 사례를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특징만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리가 현역 재직 중일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에도 연관성을 가진다는 거, 비교적 지속적으로 발생했었고, 대부분의 비리가 사업계약관리본부에서 나타났었고,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는 사무관들이, 그리고 군인들의 경우 연관급에서 가장 발생 빈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부패가 발생했던 시점하고 적발됐던 시점을 통계적으로 보니까 2.3년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유형을 보면은 뇌물 수수 이외에 내부 정보 및 기밀 유출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2008년 9년을 기점으로 해서 원가 관련 비리가 급격히 줄고 정보 관리와 관련된 비리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그 비리에 대한 특징들에 대해서 요만큼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설문조사를 2015년 말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직원들한테 설문지를 나눠주고 회수를 했는데 약 이제 49%의 회수율을 보였었습니다. 141명의 응답을 받은 설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면 이제 우선은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보기에 업무 관련한 군사 기밀의 지정 수준이 상당히 이제 광범하다고 이렇게 좀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 기밀 지정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정보의 접근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인식하고 다르게
이 경우하고 다르게 민간 기업들은 너무 이제 정보 공개가 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입장을 썼습니다. 다음 조직문화 차원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거부가 어렵다는 이런 인식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심층 인터뷰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기수모나 부상호간의 멘탈적인 간행 확보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또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반면에 또 아무래도 안에 계신 분들이라서 그런지 그러니까 퇴직 후에 무슨 이제 활발한 뭐 로비를 벌인다든지 이런 건 높지 않다 이렇게도 좀 인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재취업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물었을 때 전문성 발휘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개인의 인생이나 생계의 문제가 주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현역의 경우에 부패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 조직 구조 차원에서는 인사권이 소속 군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감사실의 독립성 및 전문성이 낮다. 외부 인사의 참여 수준이 낮다. 내부에서 공무원과 현역 군인 간의 인식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보기에는 일반 공무원이 보기에는 좀 이렇게 빠른 퇴직이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인식이 있었는데 반면에 군인들은 그런 부분이 좀 부패와 연관이 없다, 적다 이런 이제 답변도 많았었습니다. 부패 통제 차원에서 볼 때 이제 징계 결과에 대한 공개 수준이 낮고 그리고 이제 방사청 내에 여러 이제 외부 감시 기관들이 있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심층 인터뷰를 진행을 이제 했었습니다. 내외부의 분들, 퇴직자 등과 함께 7번에 대해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예, 보여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대체로 여러 의견들을 주셨는데 이제 국방 획득대학 운영 그래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을 주셨는데 대체로 시스템은 대체로 잘 갖춰 있는데 사람의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는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가치관과 좀 사례 중심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의 이제 기능 강화 관련해서 순환보직이 부여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 좀 더 전문적인 인력들이 좀 충원돼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보시는 것처럼 당시에 또 이제 여러 이제 또 상당히 압박들이 있었던 상태에서 신뢰라든지 뭐 사기 문제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절대 다수의 방위사업체 조직원들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비리 발생 가능성을 상존하고 있는 부분을 막아내야 된다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부분들은 무엇보다도 부패 문제 해결의 주체가 감사실이 아니라 조직 전체여야 된다는 이런 부분을 봤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를 부패 통제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부패 통제의 주체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예.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쭉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고 결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나왔는데 저희가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 안주가 안 받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런 세 가지의 지향을 이제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투명성과 책무성, 투명성. 그 다음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안들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건 단지 참고일 뿐이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연구영역 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제시를 했었는데 청년 관계관 회의를 제안했었고요. 다음.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이제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감사과제 강화 방안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청년 모니터
거대한 시스템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방사청에 가지고 있는데 청년 모니터링 제도를 갖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실효성을 높이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부분에서 이런 방안의 전환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다음 교육도 당연히 강화해야 되고 소규모의 교육 말씀드린 대로 좀 사례 중심의 교육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다음 청년 지원관 제도 아까 말씀드린 독일의 사례를 했지만 지원관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업에 있어서도 청년 교육과 어떤 이수 이런 부분들이 필수 요건으로 하는 부분도 도입해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쭉 이제 보시고 다음 내부 고발 활성화 이런 부분도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저희가 보기에도 최근 보면 최순실이 우리 사회에 가장 기여한 부분이 상급자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명령은 받으면 안 된다. 지시로 따르면 안 된다. 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지금 슬라이드로 떠 있는 부분이 이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 투명성 기구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 일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부분들, 그리고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의식 구성원들의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세 가지가 총체적으로 이제 함께 가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협력 체계 구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나 우리 이제 국방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고 책임자의 솔선수범과 명확한 반복적 의지가 필요하고 밑으로부터의 참여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를 부패 통제의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부의 독립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하나만 더 있을 것 같은데,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시간을 잘 지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영호 사무총장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시간보다 조금씩 늦어져 가고 있는데 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는 국방부 국방개혁자문위원회 간사이신 이창희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주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개혁 성공을 위한 방위사업 지도 개선과 방산비리 척결 방안이라는 주제입니다. 박수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서 할까요? 두 분이 좌측에서 하셔서 우익보강 차원에서 오른쪽에서 고개도 좌우로 돌려서 우리 처음에 우리 이종화 회장님께서 저한테 한 50분 주실 줄 알고 2시간짜리 만들었는데 한 20분 만에 끝내서 큰일 났습니다. 달려는 보겠습니다. 말이 너무 빨라서 이해가 안 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명을 거론하거나 특정 해사병을 거론하는 건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흥분해서 그런 얘기가 나와도 그분들을 욕하거나 폄훼하거나 모욕 주거나 모함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단순히 여기 계신 분들이 이해를 돕고자 하는 선의였다. 그래서 비방을 나가서 그거 가지고 법적인 어떤 걸 하지 않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입니다. 저 밑에 매준말을 제가 오늘 고민을 하다가 오전에 추가를 시켰는데 원고에는 없는데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드립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비리 아까 말씀하셨죠. 린다임 사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일섭 차관, 그거는
경영에 관한 방위사업법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방위사업청이라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경쟁력 강화 네 가지가 목표였죠. 그런데 그 투명성 기재 중에 첫 번째 과제였던 소요 기획의 합리화라는 분야는 그때 당시 장관님께서 야 이건 내가 해줄 테니까 방위사업청 만드는 너네들은 좀만 잘 만들어 해주고 그냥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소요 기획은 전혀 소름 못 핀 상태에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떻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나도 안 먹을 테니까 너희들도 만한 시스템을 만들어 그랬는데 먹으려고 그러면 못 먹죠. 그러니 그 체제를 무력화시켜야죠. 그것이 5년 내내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위사업분야에 경쟁체제 도입을 해서 전부 가격 경쟁으로만 시켰죠. 심지어는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슨 센터 사업 그 예정 가격의 60%를 만점으로 해서 800억짜리 사업이 480억에 낙찰됐죠. 그래서 그거 수주했던 회사의 군 관계자분들은 몇 년 지나가지고 다 회사에서 퇴출당하셨죠. 그게 이명박 정부의 실체인데 그러면 그때 만들어진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박근혜 정부 때는 하여튼 어마무시했어요. 다른 얘기 말고 나머지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2014년도에 해외 무기 구매 계약한 게 8조 9천억 원씩 구매 계약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8조 1,970억 원씩 계약을 했대요. 근데 2014년도에 방위력 계산상 계산이 얼마였냐? 10조 5천이었어요. 2015년도에는 11조 3천이었어요. 우리나라 1년 쓸 수 있는 예산의 80% 이상을 해외 무기 구매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방산업체 뭐 먹고 살아가고?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결과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기타 부분에 보면 국내 개발 많이 한 건 좋은데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에 주로 치중이 돼 있고 주요 부품 전부 외국에서 사와야 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1970년 8월 6일 날 창설된 일이 지금까지 국산화 개발에서 전력했던 무기 중에 미국의 이해 없이 외국에 수출 가능한 게 단 한 개라도 있느냐? 없다는 것이 문제죠. 예.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잘하셨는데 심지어 어떤 부품은 러시아 암시장에서 사다가 피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기 수출 35% 자랑하는데요. 우리 국가 통계 기준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수출은 통관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건 그 수출 통계는 계약 기준으로 방위사업청에서 발표를 해요. 대부분 합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2014년도 36억 어쩌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통관해서 외국으로 나간 돈은 25%도 안 된다. 외국으로 나간 품목은 이런 시스템이다 이게.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긴급전력 우선의 소요기획. 그래서 저 소요기획이라는 문제는 언제 어떤 성능을 가진 무기 체계를 얼마만큼 수량을 우리가 필요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의사결정의 과정인데 저기에서 무슨 성능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임의로 조정을 해주고 엄청나게 높은 성능을 빨리 갖고 와 그러면 무조건 사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튼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분보다 절주. 그런데 법과 규정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국회에서 야, 녹취록 갖고 와. 확인해보니 전문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실토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시스템이 바뀐 거를 아직도 인식을 못하는 분들이 정치에 계신 분들도 있고 국방부 지금은 아니겠죠. 합참에 계신 분들 뭐 하여튼 엄청나게 바뀌었다. 뭐 그런 근데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저희들이 연구로 토의를 하기 전에 방위사업은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공공재하고 가치재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공공재는 생산은 정부가 돈 주고 다 하는 거고 가치재는 민간이 참여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용은 온 국민이 모두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막 부산에 막 포탄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금 많이 낸 사람은 많이 보호해주고 세금 적게 낸 사람은 조금 보호해주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가치재와 공공재 성격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파란색으로 보면 아까 조금 발표하신 것 중에서도 얘기했지만 시장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법과 규정에 의해서 가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쌍방 경쟁인 상태에서 완전 경쟁인 상태에서는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이 교차하니까 거기에서 가격이라는 게 형성이 되지만 이 무기 체계라는 것은 소유량이 딱 정해져 있어요. 소유량이 정해져 있는데 정해진 소유량 쪽에서 이 가격이라 하는 것이 임의의 어느 한 구간을 가지고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거래 실내 가격, 또 유사물품 거래 가격, 또 계산 가격, 견적 가격, 뭐 예산에 의한 가격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행정 재량권과 법과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일탈 행위가 되고 부정부패가 되고 비리가 난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공공재와 가치재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 경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부정부패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탄성을 줄 것이냐 이것이 사실은 정책의 포커스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국방연구개발의 차별성 문제입니다. 일반 부채 연구개발은 그냥 상품화 가능성까지만 하면 돼요. 64메가 뒤에 앞으로 3년 뒤에 상품화 가능한 것까지 했다. 그 정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상품화하는 건 업체가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의 평가는 국민들의 일반 소비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방연구개발은 일단 연구개발하면 그것이 양산이 돼서 전투 현장에서 적에게 피해 효과로 명확하게 나타나야 하는 최근 사물까지 만들어야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면 소요 기획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화 시기, 다음에 소요량, 작동 운영 성능, 뭐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정하는 거고, 다음에 방위사업 저것이 이제 개발을 하거나 구매하거나 시험평가까지 끝나서 그 다음에 군에 갖다 주면 운영 유지하고 폐기하는 그런 겁니다. 이런 절차를 이루어지는데 방위사업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기체계의 경우에 각군하고 합참해서 소요 계획을 하고 최종적인 소요에 관한 결정은 국방부 장관께서 국가의 중장기 재정 운영 계획, 다음에 국가 연구개발 정책 이런 것들 가지고 종합적으로 결정을 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그걸 결정하기 위한 참모 조직으로 전력자원관리실이라는 유급 실장 조직을 만들어 드릴게요 해서 전력자원관리실이 2006년 10월 달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요기획과 방위사업과 운영유지 폐기가 각각 단절된 것으로 보이나 정부조직법에 근거해서 외청에 대한 정책적 통제와 감독의 책임이 있는 장관이 자신의 참모조직으로 단절되어 있는 각각의 분야를 잘 융합하고 통합해서 대한민국 국방 전체가 잘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었다는 겁니다. 전력지원 체계는 각군하고 국방부에서 모든 것 결정하고 사업 자체도 국방부에서 하고 방위사업처는 그냥 계약 대행 업무만 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다음 2014년 5월달에 방위사업법을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해가지고 소요결정을 각군하고 합참에서만 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전에도 국방부장관님이 제대로 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방위사업 분야의 중기계획하고 시험평가 분야를 국방부 합참에서 딱 빼갔어요. 방위사업부는 허가비 같은 소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까지 방산비리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 책임 소재를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누구 책임이냐
강사관실에 2개 과가 또 감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기무도 있죠, 헌병도 있죠, 국방부 강사관실도 기다보고 있죠. 전체 인원이 몇 명이냐? 한 230명에서 250명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방위사업청에서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인원은 680명 정도 되죠. 사업관리본부에. 즉 감시 감독하는 사람 한 명이 일하는 사람 2~3명을 감시 감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한에 5호 담당자 한다고 공산당원 한 명이 5개 하고 감시 감독한다고 인권 없는 나라라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무슨 나라냐고 그렇게 배웠어요. 방위사업청 일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걸 어느 정권에서 그렇게 만들어놨냐고요. 그거 가지고 지금 방위사업청을 잘하고 있다 뭐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체가 나쁜 사람들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거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방위사업이라는 것은 최종적인 결과로 무기체계나 장비무사를 만들어내서 군에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국방개혁과 연계한 신전쟁 수행 개념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과학 미래전 양상하고 과학기술 발전도 적용해야 하고 더 중요한 거는 부대 증창설하고 개발하고 구매를 같이 해서 실질적으로 전력화되는 그 시기에는 무기체계와 부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삼수부대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막 지금 신문에 나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제가 미래를 예전하는 능력이 있나봐요. 근데 사실은 제가 대대장 할 때 에피소드 하나, 제가 대대장 할 때 기관총 부대가 있었어요. 40mm 유탄 고속 기관총 쏘는 부대인데 장비는 없고 병력만 있습니다. 훈련 나가면 트럭 애들 태워가지고 이불 팡팡팡팡팡 그러는 시대가 제가 18년 전에 대대장 할 때 그 모습이 18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 군대 벌어지고 있는 걸 제가 저기다 떠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하우 투 파이트라는 것은 조금 성격이 다른데 여기서 설명하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혹시 다른 데 기회 주시면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요기획을 할 때는 국가과학기술 역량 결집이 가능한 소요기획을 하되 개방형 의사결정 체계로 개선을 해서 소요기획을 하고 그 소요기획은 먹기 등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거기서 우선순위가 나오면 그 우선순위에 따라 재검색을 하고 전력화계획을 병행 수립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거 가지고 피드백을 한번 해봐라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소요 계획에 대해서 어떤 무기 체계가 언제까지 필요하다는 것이 결정이 되면 그걸 개발은 국내 개발을 우선 원칙으로 해라. 그리고 1년에 8조 9천억 어치씩 외국에서 사보려고 하면 왜 그걸 외국에서 사와야 하는지 그 이유를 국민에게 알려라. 국민에게 신고하고 허락받고 해라. 그냥 너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저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가 80여 년간 내년에는 50년인데 80여 년간 국방과학연구소를 주관하여 개발을 했는데 연구개발도 민간이 해라는 겁니다. 민간이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포함해가지고 전부 민간이 해라. 국방과학연구소는 반드시 국가가 해야 하는 것, 해야 할 것, 업체가 기피하거나 못하거나 안 하는 것, 요것만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빈익사업이라는 분야 하나하고 기술 그 실패 난이도가 높아서 업체가 못하는 거 있어요. 그다음에 개발 기간이 장기간 걸려서 돈이 배정이 안 되면 업체가 기피하는 거. 그런 거는 국가가 해주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손떼고 그얘기입니다. 큰일 났네 시간을. 사업관리 이거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이 되면 연구개발이 된 무기체계를 생산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대한민국에서 생산하자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려면 현재 방산업체가 100개가 있는데요.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되고 방산을 구조조정해서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첨단무기를 사업나라에서 만드는 나라로 발전이고는 장관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시는 글자를 제가 그냥 빌려옵니다. 그걸 경제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좀 넘어가고요. 중견 중소 벤처업체 우리나라 벤처업체에 등록된 벤처기업이 15,000개가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한국미래기술이라는 회사는 있는 로봇 그 아바타 영화에 나오는 있는 로봇 그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국방과학연구소나 대한민국 방산업체는
부정부패하고 부정부패는 이렇습니다. 부정부패는요 명확하게 지 개인 주머니 채우려고 하는 나쁘지 부정부패고요. 비리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는 즉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이런 것들이 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리라는 범주 안에 부정부패가 코어처럼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정부패가 됐든 비리가 됐든 정부의 불균형 해소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동사 2급 비밀, 동사 3급 비밀이라고 나오는 아웃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숫자 보면 재인정감에 보면 다 있어요. 우리만 비밀이야, 우리만 그냥. 그래서 한갑자에 계신 분이 비밀이라고 딱 좁혀주고 있는 거 보면 특히 무기체계 관련해서 재인정감에 보면 더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물론 돈 주고 살려면 25만 원 주고 사야 되지만 어쨌든 정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부정부패 비리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부정부패는 저거는 뭐 그냥 다 보시는 거 알고요. 비리인데 비리는 사실은 이겁니다. 업무의 효율성하고 책임성 증진에 중점을 두지 않으면 절대로 비리는 예방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대순날입니다. 지난 10월 17일 날그 에어스 장관님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있지. 첫 번째, 방산 종사자 모두가 전략적 공감자가 돼서 두 번째, 기술 있고 품질이 부담되는 그런 좋은 무기 많이 만들자. 그래서 세 번째, 내수도 충족하고 수출로 우리가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 그 연설문 초안을 쓴 친구는 그날 15시에 사직서 쓰고 자진사퇴 형식으로 청와대 나왔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이거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저거 세 가지를 달성하려면 첫 번째는 신전쟁 수행 개념과 연계된 소유 계획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영국에 관해서 대한민국 방산업체가 생산하고 해외 무기 구매 제도도 개선하고 다음에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되 이걸 모두 개방화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역량이 결집되도록 하면 대통령이 말씀하신 첫째, 둘째, 셋째를 도달할 수 있겠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 이상입니다. 확실히 우리 보강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열띤 그 발표에 의해 가지고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휴식은 또 제대로 취하고 가야 되겠죠. 재충전하는 의미에서 10분간 휴식을 하고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엔딩 부분을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좀 모두 단체 기념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좀 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면은 그거 아니에요? 아까 지금 나중에 찍습니까? 예. 중간에 있어. 내일 또 안 오시나? 집도 오겠네. 네. 준비되셨죠? 이 박사. 행사 소개하되 내년에 개인 자랑이 내가 올려. 자, 마이크가 안 되네. 잠시만요. 네, 지금부터 잠시 인터뷰가 진행되니까 잠시 개인적으로 의견은 잠시만 좀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예, 좀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예. 네, 자, 우리가 2부 지금 강연을 보습니다. 지금 한국 방위사업 발전 및 재고성을 위한 심포지엄이 지금 아주
열띤 반응성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방금 우리 저 강의를 해주신 전 방위사업청장이시고 국방안보 포럼의 공동 대표이신 이선희 우리 전 청장님 모시고 잠깐 좀 말씀 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 이게 참 좋은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어때? 먼저 이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주제가 방위 사업과 투명성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열띤 토론이 있는데 오늘의 그 내용들을 다 종합하면은 정말로 이 방위 사업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좀 더 방위 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미흡은 했지만 이 투명성이 이제 좀 더 이제 확대돼야 되고 투명성이 더 강조돼야 되는데 어떤 마음가짐이라고 해요. 그 방위 사업에 임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해야 좀 더 이렇게 좀 더 이 투명성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그렇듯이 투명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됩니다. 방위 사업청을 만들 때 두 가지 핵심 가치가 투명성과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는 그 모든 그 사업에 관련된 요소를 한 곳에 모아서 어항에다 넣고 아주 어항처럼 투명하게 감시하고자 했던 것이 방위사업청을 만들 원리입니다. 네네. 그래서 투명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관련된 모든 정보가 공개돼야 되고 또 모든 의사결정 과정이 공개돼야 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관련해서 이 공개되지 못하는 것들은 또 기록으로 또 네네. 전부 남겨가지고 네네. 모두가 다 그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 보안이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그런 정보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시민의 참여가 아주 중요하고 네. 시민들이 이거를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방위 사업의 종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여기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더 말하자면은 네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은 이 국가에 있던 하나의 섬이 아닙니다. 네네. 방위사업청 또 방위사업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국방의 모든 조직과 연결되어 있고 또 국방은 정부의 모든 조직과 기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모든 시민들, 언론, 국회, 정치 모든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네. 총체적으로 우리 국가가 투명하게 되고 청렴하게 되면 방위사업도 그 속에서 같이 투명하고 청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방위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더 앞장서서 방위사업 전체가 감시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감시하는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네. 먼저 해서 나가면은 대한민국을 방위산업이 선도해서 투명하고 네네. 청렴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한국투명성기구 우리 대표님이신 이선희 우리 대표님 모시고 잠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LIG 상무님. 우리 조병호 박사님도 한 말씀. 네, 저를 보시고 얘기하십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저 현재 그 우리 방위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LIG 넥스원의 상무님 모시고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의 천기진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저 심포지엄 이렇게 잘 보고 계시는데 소감이 예. 어떠신가요? 아주 업체 입장에서도 네네, 글로벌 수준의 투명성 확보를 하는 네네,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춰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저희들이 그걸 위해서 꾸준히 준비하고 있어서 네. 오늘 참 이 세미나와 네네. 저희 회사 정책 일치해서 굉장히 그러시군요. 기뻤습니다. 네, 그 정말 다행인 말씀인 네.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개인적으로 네. LIG 넥슨이라는 회사를 제가 잘 모르는데 어떤 회사인가요? 예, LIG 넥스원은 센서, 지휘 통제, 그다음에 유도무기까지 일관화된 방산업체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킬체인에 가장 적합한 회사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킬체인이라면 뭐 미사일 방어 체계라든가 뭐 그렇죠. 이런- 저희가 네네. 주로 네. 감시정찰 영역하고 네네. KAMD 영역을 네네.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짧게 네. 2018년에 LIG 넥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2018년은 저희들이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네. 방산 업체가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고 네네. 글로벌로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출을 조금 더 아 도전적으로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하던 수출보다 좀 더 도전적으로 도전적으로 해서 네, 수출의 역량을 더 확대시키는 그렇습니다. 그런 대한민국 모습이- 네네. 국방을 담당하는 방산 업체가 대한민국의 업체뿐만 아니고 세계의 국방을 책임질 수 있는 업체로 또 성장을 하려고 저희들이 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자, 확신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LIG 넥슨의 상무 천기진 상무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한국 방위사업 발전의 투명성 및 재고를 위해서 심포지엄에 대한 강의가 끝났습니다. 이어서 발제자들과 함께 질문과 토론이 있을 예정인데요. 질문과 토론 이후에 마지막으로 몇 분 더 모시고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있잖아. 나이스. 토론을 하고 시간이 14.